네, 이번 시간에 중세 이후의 그 조각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조각을 그 객체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구상 조각을 이제 실제하는 대상을 그대로 모방해서 실물의 그 물리적 재현을 추구하는 그런 조각 예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구상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나 이제 관념들을 그 물질의 형태나 색채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조각 예술을 얘기하는 거고, 추상 조각은 그 사물의 어떤 특징, 아주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한두 가지 그 작가가 보고 싶은 어떤 특성을 뽑아 그 추출해서 그거를 단순하게 물질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 추상 조각 작품들은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그래서 사실 이 추상 조각은 작가가 의도했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감상자, 그 조각 작품을 보는 감상자가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 추상 작품들은 하여튼 뭐 이 조각 작품을 이렇게 객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조각의 그 어떤 역사는 결국 객체 변화라고 하는 측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 이때 이제 그 조각, 이게 건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조각이자 조각 구분을 원시 조각, 고대 조각, 구전 조각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그 표현의 대상, 객체가 자연물이었고, 청동기 철기 시대로 넘어와서 고대 그 시대에는 인간적인 신, 그러니까 신이 완성이 덜 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인간을 닮은 신. 그래서 인간하고 막 결혼도 하고, 이 당시엔 그렇죠. 이집트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이제 고전 시대, 이때는 이제 그 신화를 왕이 이제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 신흉내를 냅니다. 왕들도. 심지어는 왕들이 신의 후예라고들 또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 왕과 신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각 작품의 어떤 소재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 이제 완전히 신의 세계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중세 후반부로 오면서 인간이 등장을 하고, 그 근세,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의 시대에는 그 신은 여전히 그 존재를 합니다. 어떤 선망의 대상 이런 걸로, 완벽한 존재 이런 걸로 존재를 하지만 인간이 이제 중심 소재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18세기 초반, 그 19세기 후반, 이때는 이제 과도기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제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게 신에서 이 과도기 근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다 이 객체가 바뀝니다. 욕망과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조가 나타나고, 근대에 들어오면 감각 인상, 지식, 기능 이런 것들이 그 주요 객체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 이성의 영역이죠. 상상, 추상, 그리고 어떤 생활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조각 작품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술의 역사는 변해왔다고 하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그 회화, 조각, 건축, 음악 이런 다양한 그 모델링에서 공통점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뭐 기회가 돼서 유럽 여행,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치하는 각종 전시회 있잖아요. 조각 전시회, 그다음에 예술 전시회. 뭐 건축이야 가서 봐야 되겠죠. 이제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시대별로 어떤 양식이 사용되었는가 이런 것들 구분할 때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뭔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나도 이 모델링 이론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객체에 따라서 결국은 미술 사조도 변하고 건축 사조도 변하고 조각의 사조도 변하고 음악의 사조도 변한다,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모델링 공부하고 이런 예술 작품이 자기 전공 아니라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게 다 여러분의 창의성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박물관도 좀 가서 보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좀 읽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미술사조, 건축사조, 조각사조, 음악사조 이런 것들의 변화가 결국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어떤 모델을 만드는 그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체를 완성하려면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접해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고방식이 변해왔는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현대적 사고에 맞게 여러분도 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서 뭐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물질 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래픽 모델, 뭐 설계도를 작성한다. 그게 그래픽 모델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의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의 가장 기본은 철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도 이거 뭐 좀 고리타분하고 별로 재미없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껴두지 말고, 이 모델링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은 모델링 전문가, 그런 뭐 안 되더라도 모델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평생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모델링을 할 텐데, 또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인정받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모델링의 결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모델링 안 할 수는 없어요. 보고서도 써야 되고, 뭐 작품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뭐 설계도를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 운명이라면, 이왕이면 전체 흐름을 알고 하자. 이게 지금 이 매체론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로 넘어왔어요. 이게 이제 중세라는 게 480년 서기 그때 정도입니다. 왜 중세라고 그러냐면, 이때 로마가 이제 두 개로 갈라졌거든요. 이게 서로마, 동로마. 이제 왕들이 이제 뭐 형제들이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라졌는데, 서로마는 이제 무슨 고트족, 무슨 게르만족, 이런 외세에 굴복해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그게 이제 뭐 이 스페인, 프랑스 남부 이쪽 지역이 중심이었죠. 서로마 제국이.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은 이제 이 비잔틴,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유럽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쪽 지역이 서로마 제국 영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외세,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이제 주도권을 쥐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프랑크족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프랑스가 되고, 게르만족이 독일이 되고,
유럽의 이제 국가들이 그때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중세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굳건히 이 로마 제국의 명맥을 이어간 게 이제 이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죠. 그게 그런 정통 기독교 사상을 유지했던 종파가 러시아로 넘어갔고, 그 그리스 정교회죠. 그 동로마 제국이 1450년경에 망해요.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해서 그 비잔틴 동로마 제국이 한 1000년간 유지되던 시기까지, 그거 한 1000년간을 이제 우리가 보통 서양 역사에서 중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변화는 초기가 있겠죠. 그죠? 그때만 해도 완전히 이게 이제 그 기독교를 종교로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강력하게 이제 이 기독교를 포교하기 시작하니까 성당을 엄청 졌죠, 이 당시에. 그리고 가능한 기독교 교리에 맞게 교회도 지으려고 했고, 그 이전에 그리스 시대와 이제 로마 초기에 건축 양식이나 어떤 그 뭐 조각 작품, 예술 작품, 무슨 심지어 이제 문학 작품,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 문화 보급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 성 오거스틴, 그 아주 신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중세의 정신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가면 이제 점차 무슨 윌리엄 오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인간 이성의 중요성을 이제 일깨우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종교 혁명이 일어나면서 로마는 망하고 이제 근대가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 시기, 그거를 이제 중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이 비잔틴 문화, 이 당시에는 그 예수, 신의 모습이 주요 객체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때는 신 중심이기 때문에 작가는 앞에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미상해요. 그 의도는 예수의 희생적 사랑을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거고, 그 기독교의 이념, 이런 것이, 이것도 하나의 이데아예요. 이게 객체였던 거고, 재료는 이제 석회석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잔틴 예술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신의 모습조차도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의 일부, 뭐 모자익을 한다든지, 뭐 프레스코 벽화로다가 만든다든지, 이런 게 그 중심이지. 그러니까 건축물은 신이 살 집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건축을 우리가 한번 또 훑어볼 텐데, 건축은 신이 살 집이고, 그 신이 사는 집에 장식물들이잖아요. 이런 벽화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조 형식으로 거의 뭐 그림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벽화, 이것도 그렇잖아요. 왕의 승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주체가 누군지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의도는 왕의 이제 용맹성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한 이 제노 왕이라고 하는, 뭐 명확하게 제노라는 예술 작품에 기록된 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 제작 연도나 이런 그 한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외세를 확장하고 하던 시기의 왕이 제노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전투에서 승리한 제노 왕을 기점해서 만든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추정을 한 거죠. 이거는 특이하게도 그 재료가 상아, 그 코끼리 뼈죠. 그걸로 만든 겁니다.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고요. 아주 정교하게 이 작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재가 아직은 장군, 그죠?
신만 그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장군도 이렇게 왕의 모습도 객체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 여러분 이제 중세 예술은 크게 비잔틴, 그러니까 중세 초기죠. 비잔틴 예술,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고딕 양식,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중세의 양식이라고 하죠. 이 로마네스크가 로마 모습을 닮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로마 그 건축 양식, 뭐 이런 예술 양식 이런 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소재는 완전히 신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신의 그 위엄, 권한, 권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조각이나 무슨 예술 작품, 뭐 회화 모든 것들이 다 신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객체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묘사된 솔로몬 성전. 이게 왼쪽에 보면은 이게 그 맨 밑에 그 사자 둘이 있죠. 사자 둘이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권위의 상징인 거죠. 발 밑에 그 사자. 그래서 이 사자는 솔로몬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의 존엄함을 이 사자 솔로몬의 그 등 위에 탄 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수염이 안 났다고 그럽니다.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수염이 안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12제자 상을 볼 때 이 수염이 없는 게 요한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에요. 수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건 수염이 있죠? 요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가운데 제일 유명한 그 사람이죠. 포교 활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신의 존엄함과 속죄의 죄를 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재판관도 사제인 거예요. 기독교 사제가 선악을 구분합니다. 누가 죄 졌고 안 졌고 이런 거를 이때는 뭐 법률제도 이런 게 완성되기 이전이라 어떤 누가 죄를 진다 그러면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누군가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런 가톨릭 사제가 했었어. 그러니까 이 조각 작품이 바로 그런 그 기독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작품인 거죠. 물론 객체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실제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쓰여진 글들이라는 것은 거의 신화에 가까운 성경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재료는 이제 대리석을 썼고요. 이 작품의 소재는 프랑스 아를르 성의 이제 트로핌 성당 그 입구에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객체가 신이나 그 신의 제자들 이런 중심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넘어가면 이 로마네스크만 해도 위엄, 막 근엄하고 여기 표정들을 보세요. 무뚝뚝하죠, 그죠? 웃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게 로마네스크 그 조각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고딕이라는 말은 후세 사람들이 붙였다고 그러는데 고트족이 야만족이라고 봤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야만족의 그 문물,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종교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유럽의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딕 양식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저급스러운, 로마스럽지 못한. 저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로마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좋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뭐 로망이다, 로마네스크, 뭔가 로마의 그 왕조의 위대함 이런 거를 숭배하는 사상이 아직도 서양 사람들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트족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야만족이에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예술,
이게 신의 그 위대함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모습을 담으려고 했었던 미술 풍조, 이 조각, 건축 이런 거를 고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이 로마네스크하고 고딕 훨씬 더 친화적이지 않아요? 고딕 작품들이 그죠? 더 인간스럽게 보이고 다정한 그 모습도 보이고 웃기까지 합니다. 고딕 양식의 작품들은 얼굴 표정이 이렇게 상냥하고 재밌고 온화하고 이런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어떤 좋은 감정 이런 거를 표현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인간의 중요성을 인식해가는 과정에 나온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딕, 그러니까 로마네스크하고 고딕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로마네스크는 뭔가 막 이렇게 그 위험이 있어 보이고 막 그 얼굴이 근엄하고 딱 얼굴이 표정이 굳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조각 제품이지만 그리고 또 차이가 뭐가 보여요? 로마네스크는 이 사람들이 벽에 붙어 있죠, 그죠? 벽에 약간 튀어나왔는데 이 고딕 그 조각은 확 튀어나왔어요. 이제는 거의 이 벽에서 이렇게 분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를 상징하냐? 건축물은 신이 사는 곳이에요. 성당은 그죠? 근데 거기에 이 베드로, 요한 어떤 신의 모습 이런 것들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인간은 신하고는 거리가 있죠. 이게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런 건물에서 툭 튀어나와서 독립적인 조각물이 되는 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 근대에는 특히 이제 로댕은 완전히 독립을 선언하죠. 예. 자,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 이 양반은 그림도 잘 그렸고, 그죠? 이 성당 천장화 이런 거를 잘 그렸던 분이죠. 이 조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섬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입니다. 슬픔을 표현하고자 했고, 객체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 그게 이제 객체가 됐던 거죠. 거기서 모티브를 얻고 재료는 이제 대리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델링 관점에서 이런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면 재밌어요, 그죠? 의미도 있고. 자, 르네상스로 넘어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세는 지나갔어요.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옵니다. 어때요? 이게 다윗상이에요. 다비드상. 이때부터는 작가가 드러납니다. 주체가 도나텔로라고 하는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의 아주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만든 의도는 그 역동성, 이 다윗 왕의 그 근육, 역동성, 양감, 광채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감, 극적인 효과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신앙심을 고취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르네상스 시대에도 신앙에 대한 그 미련은 버리지 않고 있죠.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그 신앙에 대한 미련은 어쨌든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독립적으로. 객체는 다윗 왕이에요. 물론 다윗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스토리, 성경에 있는 다윗 왕에 관련된 스토리. 그 왜 돌팔 메르다가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하는 어렸을 때 그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그 다윗 왕의 위엄, 그 역동성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작품이고 재료는 이게 제표라고 되어 있네요. 재료는 청동입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의 또 거작이라고 하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이 모습은 골리앗한테 돌팔매질하기 직전에 그 되게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죠. 아주 육체미나 이런 게 완벽하죠. 이거만 해도 이제 그리스 시대의 전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팔등신, 또 비례, 조화 이런 게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바로크가 이어지죠. 르네상스의 어찌 보면은 그 완벽한 모습. 왜 미켈란젤로,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 화가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은 뭐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신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미모, 완벽한 육체 이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이 르네상스 미술에는 아주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품들은 감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미적 그 기준 이런 걸 그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봐도 잘 그렸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현대 예술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이 바로크하고 로코코 일로 또 낭만주의 일로 가면 점점 신의 그 완벽한 모습보다는 인간의 그 역동성, 감정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작품을 보면 이것도 다윗사예요. 똑같은 다윗을 객체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왼쪽에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은 그 어떤 아직도 그리스 시대의 어떤 풍조가 남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쪽 그 바로크 작품 베르니니의 다윗상은 역동성, 돌파매질하기, 그러니까 마치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왼쪽에 미켈란젤로 다윗상은 딱 이렇게 서서 그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던질까 고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베르니니의 다윗상은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한번 확 그 돌팔매질을 던질 듯한 그 역동성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요런 점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바로 그 다른 작품 볼까요? 이게 이제 사비디 여인의 약탈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둘이나 있죠, 밑에. 그리고 이제 저기 위에 여성을 납치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지안 볼로냐라고 하는 조각가의 작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스토리 자체, 소재는 뭐 여성을 납치하는 그런 거지만 그 순간을 포착을 잘하고 있죠. 인간의 그 역동적인 표현. 되게 이게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아름답잖아요. 이게 막 그 활동하는 인간의 모습, 막 몸부림치는 그 여성의 이 역동적인 모습 이런 게 잘 표현돼 있죠. 이게 이제 바로크 조각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크 조각은 막 움직이는 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 역동성, 인간의 역동성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 재료는 대리석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트레비 그 분수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작품이 여러 개가 이렇게 그 조각 작품들이 여러 개가 지금 나열이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살비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작품인데 그 여러 신들 그 온갖 제우스 무슨 포세이돈 여러 신들이 막 축복을 해줘가지고 물이 넘치고 뭔가 막 부의 상징, 국가의 번영 이런 거를 상징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 작품을 보면은 되게 평화롭고 이때는 국가가 번성을 해서 국민들이 되게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객체는 저 뒤에 있는 게 이제 개선문 모양을 그대로 본딴 거고요. 그래서 개선문이라는 게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개선문과 그 다음에 신화에 등장하는 이 어떤 이렇게 산출물 뭔가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 모여서 마구 뭔가를 이렇게 제공하는 듯한 모습. 이런 그 개선문과 신화가 객체가 돼서 의도는 신들의 축복으로 국가가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재료는 대리석을 썼고요. 이게 이제 막 역동성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그 작은 동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 작품들은 이렇게 딱 정지돼 있고 서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무표정하거나. 로마 그 시대의 부조 이런 것들은 아예 표정도 없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조금 기지개를 펴다가 바로크 시대가 오면은 마구 이제 몸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로코코 되면 바로크 작품 못지않게 역동적이면서도 애정, 감정, 사랑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중세에 그 봉건 제후들, 그 귀족들이 이제 어떤 재산을 많이 차지하고 봉건 영주들이 있죠. 장원제 뭐 이런 데서 돈을 번 그런 권력 있는 영주들이 아주 부틴하게 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되게 그런 귀족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가서 작품을 만들고 또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귀족들을 위해서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막 귀족들은 막 되게 화려하게 여자들은 뭐 레이스가 그냥 되게 복잡한 그런 옷들을 입고 나와서 사진 이렇게 독서를 해도 아주 우아하게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회화에서도 나타나고 이런 조각 작품에서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리석 작품인데도 이게 뭐 그 뭐랄까요, 진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과 이 어찌 보면 애정 행각, 그죠?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되게 막 그 에로틱한 장면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신 큐피드와 푸시케, 푸시케가 사이키죠. 큐피드와 푸시케 그 신의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객체는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소재를 얻었겠죠. 이게 이제 로코코 작품의 특징입니다. 로코코 작품은 화려하고 되게 막 그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크에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너무 좀 타락하는 거 아니냐, 예술 작품이. 좀 그래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로 다시 회귀해서 균형과 비례 이런 거를 강조했던 사조가 잠깐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신고전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 그죠? 에로스하고 푸시케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인데, 요런 사랑을 나누는 애정 표현은 로코코하고 상당히 닮아 있죠. 근데 이 전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객체는 신화를 소재로 했고요. 재료는 대리석을 썼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신고전주의 작품, 비너스 모스의 파울리자 보르게제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작가는 이제 카노바라는 이 당시 근대 초기죠. 근대 초기에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카노바라는.
의도는 비너스 육체의 조화와 균형미를 표현하려고 했었던,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초기 로마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 추구했던 거잖아요. 균형과 조화, 뭐 팔등신, 무슨 황금비 이런 걸 강조했던, 그걸 회귀하려고 이런 사조가 잠깐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 이제 감정,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던 낭만주의가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그 회화의 역사랑 되게 같이 맞아떨어지죠. 이 라 마르세예즈라고 하는 작품인데 되게 정교화가 돼 있죠. 주체는 이제 이 작가는 프랑스와 리드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의도는 군중들을 그 맨 위에 보면은 그 자유의 여신이 마치 그 잔다르크의 모습 같죠. 여신인데 군중들을 동원을 해서 전쟁터로 나가자, 싸우자, 막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신의 용맹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객체는 이제 이 낭만주의에서는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감정이 감성과 다르다는 거 구분하리라고 믿어요. 장소는 이제 개선문에 이제 그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그 감정이 아니라 감각 인상, 감각 인상. 그러니까 빛을 강조하죠, 이 인상주의. 그 회화의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이런 사람들이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관을 배제하고 사물을 그 눈에 비친 대로, 빛이 색깔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걸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주관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비친 모습대로 그리는 게 이제 인상주의인데, 조각에서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로댕의 작품인데요. 빛에 의해 포착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이게 조각에다가 표현하려고 하는. 소재는 뭐 연인, 객체 그 뭐 연인이니까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 이전에 예술 사조가 묻어 있죠, 그죠? 이런 이렇게 연인이나 키스나 이런 거를 소재로 한다는 거는 이미 그 로코코, 그러니까 바로크, 로코코, 특히 로코코 낭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감각, 인상을 작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이 감정 중심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이 작품을 봐야지 인상주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로댕 작품이죠. 너무나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 인간 내면의 심리적 고뇌, 우리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죠. 객체는 감정이에요, 이것도.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생각하는 사람의 실제 인물, 그 대상이 누구였나? 근데 이게 그 신곡을 쓴 왜 그 소설가 있죠, 단테였다고 그래요. 단테를 모델로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료는 이제 석고였고요. 이것도 이렇게 그 감각 인상을, 즉 그 인간의 내면 그 감정에서 드러나는 감각 인상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감정과 감상이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아까 왜 구상미술을 얘기할 때 눈에 비친 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어떤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그게 이제 구상미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모방할 수도 있고, 자기 감정에서 우러난 거를 그대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관을 배제하고
우리 감각에 비친 대로 그 표현하는 거를 인상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객체가 바깥에 있으면 이제 사물이 빛에 비친 모습을 볼 것이고, 감정이라면 그 객체가 감정이면 그 감정이 우리 머리에 그 드러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죠. 어떤 주관적 해석을 하지 않고. 그것도 인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점점 추상 작품 이런 것들이 소재가 돼요. 이게 브랑쿠시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게 현대 작품이에요. 이 양반은 이제 그 객체를 새나 물고기에서 근데 이게 얼른 보면은 새하고 물고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을 거예요. 근데 그 새의 어떤 한 특징, 이 가운데 거는 새 같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실제 새하고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새의 한두 가지 특징만을 잡아내고 나머지는 다 생략해 버리는. 그래서 그 특징만을 갖고 작품으로 표현하는 이런 걸 이제 추상 조각이라고 하는 거죠. 의도는 이제 사물의 특징을 표현하고 여기서 재료는 지금 나무 무슨 도자기 사실 뭐 현대에 와서는 이 재료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뭐 쇠도 쓰고 금속, 그 다음에 나무도 쓰고 돌도 쓰고 또 합성 수지, 플라스틱 제품이나 뭐 석고 다양한 소재들을 지금은 활용을 해서 조각 작품을 만들죠. 자, 이게 자코메티라고 하는 이거는 아마 서울에서 그 전시회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작가죠. 그 객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사람과 동물을 많이 그 객체로 사용을 합니다. 의도는 인간의 내면 세계, 감정 이런 거를 이런 조각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재료는 이제 청동이나 이제 금속을 주로 쓰고요. 여기 보면 그 걷는 남자, 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뭔가 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지 않아요? 이런 그림 보면, 이런 작품 보면 되게 막 그 비리비리 말랐고 바짝 말랐고, 여기 여성 모습도 여성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너무 비참하죠. 이게 왜소한 인간의 모습, 이 현대 사회에서 그 외로움 그리고 빈곤함,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작품 성공한 거죠. 현대인의 그런 그 문명 사회에서 초라한 모습, 쓸쓸하고 외로운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던 게 이 자코메티 작품들이 대부분. 여기 개 모습 보니까 참 안 됐죠. 비썩 말라가지고 고개도 축 늘어뜨리고 쉼없이 걸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게 인간의 내면 세계를 주로 표현하려고 했던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상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실제 모습하고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상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이제 사실 이게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면은 실제 그러니까 레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모델링 실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할 수는 없고 교실에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실습했던 거 몇 가지 예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여기다가
학습 자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레고 모델링을 여러 그 소재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 그리고 어떤 그 이 작품을 만드는 심상을 만드는데 이 레고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번 실험 결과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그 레고가 있나요? 조카가 쓰는 레고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뭐 과제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자기 그 소개하는 동영상 만들기도 바쁠 텐데 이건 그냥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목적을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델링을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 갖지 말고요. 저번에 그 그래픽 모델링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 사진 다 찍잖아요. 그거를 너무 쉬운 모델링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진을 가지고 한번 감정을 찍어보세요. 외로움을 찍어보고 슬픔을 찍어보고 뭐 지저분함 무슨 뭐 두려움 이런 감정을 한번 카메라로 찍어보면 여러분의 그 모델링 능력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레고를 그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그 레고 키트 사면 그거대로 이렇게 조립하는 건 사실 그 1단계 모델링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모델링, 그러니까 레고 모델링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여기서 그 제시한 어떤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인생 비전을 인생 비전이라고 하면 한 40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거를 이렇게 글로 쓰라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잘 못 쓰더라고요. 근데 레고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미래 모습 40대 정도가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레고로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객체는 자기의 인생 비전이죠. 머릿속에 생기는 심상은 40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요. 그리고 매체는 레고 블록 물질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 이게 내가 이 다음에 되고 싶은 모습을 만든 건데 어떠냐 네 생각에는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상대가 금방 맞추면 내가 잘 만든 거고 그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내가 표현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수정을 해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 레고 그 만들어 놓은 것만 봐도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한다면 여러분은 물질 모델링에 이제 마스터가 된 겁니다.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 몇 개 학생들이 한 예를 보여줄게요. 이거 참 잘 만들었죠. 이 학생 A 받았어요. 뭐예요? 네. 이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어쨌든 이 사람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강의하는 교사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무대의 모습으로 봐도는 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옆에 이렇게 세우는 기둥이나 그 무대로 봐서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인 이와 같이 대중을 상대로 뭔가 연설을 하고 뭐 노래를 하든지 이런 걸 퍼포먼스를 해서 자기 직업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렇게 유추를 했는데 이 학생의 실제 자기 비전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였어요. 정치인. 그래서 이렇게 유세하는 장면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때요? 이건 되게 소박하죠.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저기 뒤에 있는 것도 저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담을 즐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주부 이게 자기 40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거 딱 그 물질 모델인데 이걸 보면 금방 아이고 이 사람이 되게 꿈이 평범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죠. 요거는요. 이거는 체육과 학생인데 구조대원. 이 밑에 막 뭐야 이게 뭐 왕검인가요? 독거미 이런 것들이 밑에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끄들어다가 구조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원, 인명구조대원이 되겠다는 게 자기 꿈이래요. 이게 참 잘 만들었죠. 이렇게 물질 모델링이라는 게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해요. 한번 해보시고요. 레고 실제 그 물질이 없으면 그래픽이라도 해보세요. 여기 유튜브 여기 가면 목조각 나무로 그 조각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놓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감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물질 모델링을 하려면 이제 재료를 선택하는 게 이 물질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매체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재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공을 하든 뭐 돌로 조각을 하든 뭐 플레이도로 지능 종이차력 이런 걸로 뭘 만들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을 그게 이제 언어의 보캐블러리예요. 그거를 잘 파악하고 형태를 구상하고 심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때로는 밑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깎고 뭐 사포로 문지르고 진흙 같으면은 이렇게 겉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을 이제 갈아내고 이런 세련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완성하는 이런 순서로 물질 모델링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게 목공이든 뭐 철기 그 조각이든 뭐 대리석을 깎든 자 여기까지 물질 모델링 방법론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